쳇바퀴 돌듯 하루를 살다 보면 익숙한 풍경에 안주하게 됩니다. 주기적으로 새로운 문화와 사람을 만나야 하는 이유인데요. 이 바쁜 세상 누군가 나를 위해 새로운 시선과 이야기를 모아 전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 전문지 월간 쿨투라의 설재원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화 전문지 쿨투라 편집장 설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쿨투라 편집장님은 처음 뵙지만 쿨투라라는 이름은 제가 매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안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서 저희 잡지가 매일 들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저는 처음이지만 네. 청취자분들 오랜 약간 이웃을 만난 느낌? 맞아요. 할까요? 그래서 기분 좋게 오늘 왔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이 귀한 선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편집장님 모셨으니까 정식으로 소개 부탁드릴게요. 월간 쿨투라 어떤 잡지입니까? 네, 일단 저희 잡지 문화 전문지입니다. 네. 2006년 봄에 창간되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좀 작은 판형의 두꺼운 형태였고 개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글이 많아서 그때는 좀 일반 대중보다는 연구자나 이쪽 업계 종사자분들이 많이 읽는 그런 잡지였는데 그렇게 한 50호까지 이어오다가 2018년 9월호부터 월간지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형이 커지고 책이 얇아져서 이제 지금의 형태로 자리 잡은 건데요. 이때부터 확실히 조금 더 대중적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딱 책을 볼 때 잡지가 너무 빽빽하게 글씨가 많고 막 두껍고 막 이러면은 어려워 보인다. 약간 좀 뭔가 거리감 느껴지고 네, 내 건 아닌가 보다. 네, 조금 읽기 전부터 부담스럽고 그런 게 있는데 네네. 이제 좀 판형이 커진 만큼 이제 그림도 크게 시원시원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글씨도 좀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보는 맛도 좋고 전보다는 조금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잡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쿨투라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컬처랑 어원이 비슷한가 싶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영어 컬처 단어가 이 네. 라틴어 쿨투라에서 온 말인데요. 아, 그렇군요. 네, 그 프랑스어나 스페인어권 가면은 그 라틴권에서는 지금도 이 쿨투라는 단어가 문화라는 말을 지금도 뜻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사실 해외 같은 데 가면은 저희 잡지는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죠. 아, 그러겠네요. 그냥 월간 문화 뭐 이런 거니까 라틴어권에서는 다 알겠네요. 네. 뭔 말인지.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이 말이 그 컬처가 아시겠지만 좀 땅을 경작하다, 좀 그렇죠, 재배하다 그렇죠. 네. 이런 말에서 온 거니까 이게 문화라는 게 좀 땅을 일구듯이 삶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잡지도 약간 그런 이름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한우 당장 눈에 띄진 않아도 그 시간 지나 쌓이면서 한국 문화의 뿌리를 이루고 그리고 또 새로운 싹을 발견하는 그런 잡지로 기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오래됐습니다. 2006년에 창간하셨으면 그럼 내년이 20주년이잖아요. 뭐 큰 행사들 기획하시겠네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아, 아직 안 됐군요. 네. 지금 내년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나온 그 25년도 9월호가 135호인데 네. 이게 월간지로 할 때는 이제 1년이 12호가 되고 그죠? 개간지로 할 때는 4호. 4호잖아요. 그래서 50호까지는 정말 천천히 갔는데 네. 50호에서 100호가 정말 빨리 가고 또 100호 지나니까 지금 얼마 안 돼서 이제 20주년이 돼가지고 네. 저희도 이제 20주년을 어떻게 꾸릴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기대됩니다. 지금은 편집장을 맡고 계신데 그럼 쿨투라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저도 원래 처음에는 그냥 한두 꼭지 필자로 참여하는 그런 식으로 참여했다가 한 2010년대 중후반 정도부터 그렇게 하다가 이제 글을 계속 쓰고 좀 반응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에디터 쪽으로 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약간 객원처럼 일을 할 때 좀 기억에 남는 게 2019년도 깐영화제 취재했던 건데 네. 그때 제가 봉준호 감독님 기생충 상 받으실 때 네. 현장에 있었거든요. 오, 네. 그때 제가 조금 운이 좋게 당시 부산국제영화제 그 전양준 집행위원장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마켓 파티를 취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마켓이 이게 영화를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곳이다 보니까 공식 상영보다 훨씬 전에 영화를 먼저 봐요. 네. 그래서 마켓 파티 가면 분위기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는데 이때부터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매년 영화제를 가시는 부산영화제 집행위원장님도 좀 심상치가 않다. 뭔가 좀 큰 상을 받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기류를 그때부터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도 좀 준비를 했고 그런 좋은 분위기가 공식 상영까지 이어져가지고
이렇게 쭉 압도적 호평으로 상까지 이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래서 영화제 취재도 하고 영화제 끝나고 프랑스 현지 극장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현지 반응도 따고 그리고 또 파리 가서 그 파리 7대학 영화과 교수님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좀 글을 엮어가지고 구성을 해봤는데 그때 그게 좀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몇 달 뒤에도 한국에서 봉준호 감독님 인터뷰차 만난 적도 있는데 그때도 되게 뭐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걸 봤답니까? 네. 그렇게 잘 안 하니까 이렇게 막 현장에서 막 일반 그 우리로 따지면 그냥 극장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고 또 그쪽 반응을 이렇게 한 거니까 되게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좋은 기억들이 쌓이고 쌓여서 에디터 일을 하게 된 것 같고 이렇게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네. 편집장 역할은 그럼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편집장은 제가 된 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 깐느 영화제에서 있었던 그 취재가 어떻게 보면 인생을 바꿨네요.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저한테는 되게 기억에 남는 일이니까요. 네. 뭐 저한테만도 아니고 사실 제가 그렇게 상 받는 몇십 100년 만에 있었던 일인데 한국 영화 얼마나 운이 좋은 일이에요. 제가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다는 게. 그럼요. 네. 저한테도 되게 큰 경험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좀 반응이 오고 하면은 뭐 재미가 있잖아요. 네. 기분이 재밌죠. 네. 그리고 내 거 봤다 그러면 네. 재밌죠. 그런 재미로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그때는 저 그때 얘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뭐에 그렇게 꽂히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마켓 파티 같은 데는 일반적으로는 가기도 힘든 장소인데 뭐에 꽂혀서 거길 가겠다고 하셨으며 파리의 영화대학 교수까지 만나겠다 이것도 흔한 연결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콜드 컨택 하셨을 것 같고 근데 마침 또 그렇게 시간 내주는 것도 흔한 일도 아닐 것 같고 이 모든 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영화제 취재는 제가 한 2015년도 정도부터 계속 다녔었고요. 네. 그래서 좀 유럽 같은 데 다니는 것 자체는 그냥 좀 일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계속 몇 다녔고 번 가본 네. 익숙한. 뭐 베를린 영화제, 칸 영화제 이런 데를 그 전부터 좀 두들겨서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갔을 때는 학생 때 갔는데 그때 제가 처음 간 좀 큰 영화제가 베를린 영화제였어요. 네네. 그 흔히 3대 영화제라고 3대 하면은 영화제죠. 베를린, 베니스, 칸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베를린이 아무래도 가장 대도시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가 좋다고 해서 네. 그래서 베를린 영화제를 그땐 제가 학생 신분이었으니까 일반 티켓을 다 사가지고 와. 그때 가서 봤어요. 네. 그래서 15년도에 제가 국제시장을 베를린에서 한 번 더 봤거든요. 오. 그때 그런 경험도 그때 제가 베를린 영화제 처음 갔을 때 그 국제시장 뭐 다른 영화도 봤지만 국제시장이 너무 기억에 남는 게 그 자리에 한국 교민들이 많이 오셨을 거 아니에요. 정말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작품을 보면서 저 한국에서 볼 때도 울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옆에서 사람들 다 울고 있으니까 뭐 외국 사람들 뭐 현지인이죠. 네. 현지인들 다 같이 울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아 영화제에서 보는 게 또 이런 재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영화과 교수님 컨택 같은 경우는 제가 한국에서 영화를 전공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면 제가 좀 전공서 같은 거를 볼 때 뭐 그 학교에 있는 사람들 그 교수님들 책을 볼 일이 있잖아요. 많죠. 네. 한국에서 공부했었던 그 원 저자 교수님들을 메일을 보냈어요. 공부했던 책의 저자에게. 네, 제가 공부했던 저자들에게 나 네 책 공부했다. 네,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는데 좀 이렇게 좀 같이 대화를 좀 할 수 있냐 이렇게 메일을 보내니까 또 그때 상 같은 거 받고 하면은 네네. 거기서 좀 핫하고 한국에서 이렇게 연락하면은 거기서도 좀 잘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좀 잘 돼가지고 오. 참 그게 뭔가 이렇게 인생에 뭐가 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좀 나 혼자도 나만 해도 막 미쳐서 일이 돌아가고 근데 일이 돌아가는데 주변에서도 뭐가 이렇게 아기가 탁탁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 기생충 취재 가셨을 때가 그러셨나 봐요. 네,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막 그 영화 쪽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한 10년, 20년 가다가도 그때 딱 안 갔는데 맞아. 그때 상 받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저는 그 막 깐 영화제 취재 다닌 지 몇 년 안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을 받아버리면은 너무 잘 됐죠. 네. 누구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쿨투라 얘기를 해보면 참 이렇게 그 마감이 있고
발행해야 되는 날짜가 있는 작업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이 쉽지가 않죠. 기사 하나하나 또 원고 주셔야 되는 이 집필진들이 그 날짜에 딱딱 맞춰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안 줬는데 화낼 수도 없고 전화해서 졸라야 되고 선생님 요새 피곤하시겠지만 글 좀 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시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퇴고 중입니다. 네. 정말 다 끝났습니다. 네. 오늘 밤에 보내겠습니다. 지금 마무리만 하고 바로 보낼 건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을 여기 함동균 선생님이 종종 하십니다. 우리 수요일 멤버 함동균 선생님이 함동균 선생님이 저희 옛날에 편집위원도 하셨고 지금도 네. 가끔씩 글을 쓰시는데 네네. 함동균 선생님 글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뭐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항상 제가 연락을 드리면 다 끝났다. 지금 이거 마무리만 하면 된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약간 애가 타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잡지 만드는 일을 하면은 잡지 만드는 일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저희는 특집을 매달 갖고 있으니까 네네. 이 특집을 어떻게 꾸리느냐 이렇게 어떤 주제를 선정하느냐를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편집 회의 같은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아이템을 쌓아놓고 그냥 그때그때 상황이 좀 맞으면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빼먹는 그런 느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이렇게 연재가 들어가는 코너 같은 데서는 뭐 영화나 드라마, 뭐 새로 나온 책, 그리고 전시 이런 것들 중에서 좀 가장 화제가 될 만한 것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하는데 이런 게 아무래도 좀 현장의 온도를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인 것 같아요. 참 그 많은 작품들 가운데 뭘 할지 고르는 것도 아주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평론가들이 글을 쓰면은 너무 약간 관객이 들지 않는 작품. 네. 본인은 좋아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그런 네. 작품을 고르려고 할 때가 있어서 개인 취향으로. 네, 그러면 이제 미리 전화를 해서 좀 이렇게 같이 영화를 고르자, 같이 드라마를 고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미술 같은 경우도 좀 그래도 접근성이 좋은 걸 아무래도 선호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러니까 지방에서도 좋은 전시 같은 게 있으면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는 좀 이걸 월간지로서 좋은 그런 문화적인 거를 소개하려는 입장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관객들 독자들에게 접근성이 있는 걸 소개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 쪽을 많이 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네. 아니면은 뭐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기간이 긴 거. 기간이 긴 거. 그래서 좀 볼 수 있을 만한. 그럼 지방에 계신 분들도 그 안에 한 번은 네, 올라올 한 번, 수 있을. 그러네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또 기획 얘기를 하니까 네. 약간 에피소드가 생각나는데 작년 11월호가 생각이 나는 게 작년 11월이요? 네, 작년 11월호가 생각이 나는데 작년 10월 10일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작년 11월 뭐라고요? 10월 10일이요. 10월 10일이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그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아버렸어요. 그게 그날이 발표가 그날인가요? 그날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이 걸려서 11월로 기존의 기획을 다 엎어버리고 네. 열흘 동안 새로 만들었어요. 그랬겠네요. 그래서 그때 마감이 며칠인데요? 마감은 저희가 보통 중순쯤으로 하죠. 그러면 5일 만에 아니 저희가 일하는 건 그땐 좀 여유를 드리고 해야 되니까 네. 한 열흘 동안 책을 만들었는데 그 한강 선생님이 또 생각보다 정말 전방위로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소설, 데뷔는 또 시인이시고. 네, 시, 네. 그 시에 대한 글을 함동균 선생님이 쓰셨습니다. 그랬군요. 뭐 소설, 시, 그리고 영화, 연극, 그리고 막 노래 이런 거 저희가 다 담아가지고 썼고 그리고 또 당시에 그 한 매체에서 유일하게 한강 선생님을 미리 인터뷰한 기자분이 있으세요. 야. 그 김유태 기자님 그 인터뷰 후기도 받고 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책이 그 프랑스에서 메디치상을 받았는데 네. 또 프랑스로 연락해가지고 그 최경란 번역가 선생님 번역 후기도 받고 또 뭐 유럽이나 이렇게 미국에 있는 현지 뭐 기자들이나 뭐 시인 이런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현장 반응도 담고 해서 약간 기쁘지만 괴로운 열흘을 보내고 이렇게 잡지를 딱 냈는데 그게 저희가 월간지다 보니까 11월호에 나온 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나온 한강 특집 잡지가 돼서 약간 하나의 뭐 기준처럼 된 거죠. 그랬겠네요. 네. 그래서 그때가 정말 힘들긴 했는데 또 재미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막 기획을 되게 오래 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잡지다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게 생기면 해야죠. 그러니까 짧게 만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약간 잡지 만드는 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대단하십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보면 다행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15일 날 노벨상을 수상하셨으면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분 좋게 12월호로 준비했겠죠. 네. 근데 그 사이에 딴 팀에서 하면 또 이제 약 오르는 거고. 15일이면은 인쇄까지 하면 맞추지 못하지 않을까요? 거의 못 맞추죠. 네. 그럼 아마 이제 좀 눈치를 보겠죠. 제가 다른 잡지도 알거든요. 네. 다른 잡지에서는 그 격월간지는 거기도 하나 엎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기존에 하려던 거를 바꾼 적이 있었는데 거기가 격월간지는 더 심했겠네요. 이번 기회 놓치면 2달 있다 나가는 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청탁이 미리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네네. 청탁 들어온 글들을 그냥 쉽게 밀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개간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겨울호는 들어온 거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경우가 많고 보모점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제가 아는 격월간지 몇 개는 밀었죠. 그래서 해서 한강 선생님 특집을 먼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미냐 마냐에 대한 결정도 정말 첨예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쿨투라 이 마감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뭐랄까 그 라이브로 진행되는 잡지사의 빡빡한 과정을 한번 간접적으로 느껴보지 않았나 싶어요. 매달 테마를 선정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작년에 말씀하신 11월호는 한강 작가 테마였고 지난 7월은 타이완, 8월은 안동, 9월은 고래 사냥이 주제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는 매달 이렇게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특집을 꾸리는데요. 이번 호는 고래사냥입니다. 그러니까 고래사냥 특집이 단순하게 80년대 그런 기억을 추억하려는 그런 주제는 아니고요. 고래사냥이라는 키워드가 2020년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일 수 있다는 생각을 들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80년대에는 고래가 자유와 순수의 상징이었고 사냥이라고 하면은 불가능한 꿈을 향한 그 또 다른 이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고래사냥이라는 게 끝나지 않는 질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계속해서 묻고 있는 하나의 기호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월간 쿨투라의 설재원 편집장님이 늘 꿈꾸지만 이룰 수 없는 그건 뭔가요? 그거는 이걸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해요. 마감일에 원고를 받는 게 불가능한 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불가능한가요, 그게? 한 명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한 명은 오죠. 한 명 정도 와요? 물론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저희도 이제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네. 그 늦게 주시는 분들은 알고 있죠. 그런데도 그래도 뭐 좋고 이렇게 필요하면은 연락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럼 마감일 전부터 제가 이제 계속 귀찮게 할 수밖에 없는데 또 불가능한 꿈은 맞는 것 같아요.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또 제가, 이렇게 엮어주시니 재밌네요. 네. 아까 7월, 8월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네네. 제가 이 얘기도 잠깐 하면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시의성 같은 걸 좀 맞추다 보니까 그 7월호가 저희가 타이완 문화를 한 거는 6월 달에 그 서울국제도서전이 열렸는데 네네. 그때 주빈국이 타이완이었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타이완이 저희 이 한국이랑 좀 그 비슷한 약간 일제 식민 경험도 있고 그리고 또 다양한 게 지금 그 역사적인로나 아니면 그 정치적으로나 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잡지적으로 봤을 때는 그 6월 달에 또 한국 잡지협회에서 대만 쪽으로 세미나를 가가지고 타이완이랑 교류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요즘 확실히 한국에서도 타이완이 핫한 주제고 둘 사이의 교류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대만에서 한국으로 많이 오셨을 때 이렇게 같이 좀 연락을 해서 타이완 문화 기획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타이완 문화를 했었고 8월 안동 같은 경우는 안동 하면 우리가 흔히 뭐 한국 뭐 정신 문화의 뭐 본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좀 재미난 게 있는데 혹시 그 K-팝 데몬 헌터스의 안동이 나온 거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이 첫 장면에 네. 막 콘서트 장면이 딱 끝나고 네. 그 이제 혼문과 그 악령 이런 서사가 처음 시작되는데 그 사람들을 막 악령들이 괴롭히는데 그때 헌터들이 나타나가지고 처음 이렇게 혼문을 만드는 게 그 장소가 안동 하회마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뭐 해외에서 만드는 사람들도 안동이 분명히 한국의 뭔가 정통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재미난 것들이 있으니까 안동도 한 번쯤 다뤄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이다 해서 이렇게 한번 했죠. 아, 이거 굉장히 정말 하나하나 아이템을 생각해내는 게, 그냥 쉽지가 않고,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사이드에서 고려를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9월호를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폭넓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문화 전문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라는 게 뭐 음악, 미술, 공연, 뭐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호에서 특히 소개하고 싶은 그런 포커스를 맞추는 기사가 있다면 뭔가요? 아무래도 테마죠. 테마 기사들인데 네. 뭐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다양한 문화를 담고 있다고 하는데 고래사냥 자체가 우리가 딱 고래사냥하면 떠오르는 게 송창식 선생님의 노래, 네. 그리고 최인호 선생님의 소설, 그리고 배창호 감독님의 영화, 이렇게 딱 바로 음악과 문학 그리고 영화가 이렇게 동시에 떠오르는 주제니까 저희가 다루기에 되게 재미난 주제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를 보면은 그래서 뭐 문학 하시는 분께서 노래 가사를 막 분석을 하고 또 왜 그 노래가 한 시대의 청춘을 상징하게 됐는지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뭐 소설에 대한 추억이나 아니면 영화를 뭐 재조명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아까 저희 오프닝 때 모비딕 얘기해 주셨는데 네. 한 분께서는 또 문학 콘텐츠 속 고래들에 대해서 뭐 말씀해 주신 모비딕이나 천명관 작가의 고래, 그리고 피노키오, 그리고 뭐 성경 속의 요나라든가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재미나게 써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특집의 마지막 2개의 글이 보시면 알지 모르겠지만 독자들의 글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는 매달 독자들의 투구를 받고 있는데 네. 독자들의 글을 보면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전문가들이 이렇게 좀 날카롭게 쓴 그런 글보다는 더 약간 생생하고 좀 감정적이고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글들이 그 전문가의 글과 독자들의 글이 약간 적절히 섞였을 때 또 같이 시너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독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잡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한 번씩 넣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 텐데요. 어떤 음악을 고르셨습니까? 문화 전문지 쿨투라의 설재원 편집장님께서는 어떤 음악을 고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선곡한 노래는 송창식 선생님의 고래사냥입니다. 아, 지금까지 한참 얘기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송창식입니다. 고래사냥. 송창식의 고래사냥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영숙님께서 고래사냥 들으니 영화 포스터도 생각나며 어디로 떠나야 할 듯합니다. 5259님, 운도 좋았겠지만 노력도 엄청나게 하셨네요. 전 문화시대 덕분에 쿨투라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5999님, 성큼 다가온 가을 하늘입니다. 잡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테마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걸 들으니 멋지고 빠져들어 듣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가을 흔적님,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하시네요. 3747님, 쿨투라 얘기 너무 재밌어서 자리를 못 뜨겠어요. 컬처의 어원이 쿨투라라는 것도 처음 아네요. 쿨투라 문화 전문지 구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네. 정기구독 란이 있고, 네. 아니면 저희 그냥 사무실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하려면 어디서 구독해야 되나요? 다이렉트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이렉트로 홈페이지. 네, 아니면 여기 문화시대에 열심히 네. 사연을 보내주셔서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그것도 방법이 있네요.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이렉트로 계약을 할 수 있다고 구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콘텐츠 생산자, 그게 영화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글을 쓰는 사람들도 결국은 내 글을 누가 읽어줄까에 따라서 글의 주제나 방향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쿨투라도 독자층을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독자층을 설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누가 읽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글의 깊이를 어느 정도 조절하는지를 결정하니까 항상 고민하게 되는데, 저희 쿨투라라는 잡지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을 다루는 전문지지만 동시에 대중문화 현장과도 맞닿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독자층이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대 문화에 관심 많은 일반 대중분들도 계속 읽어주시고, 업계에 있는 분들도 업계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전공자들 그리고 연구자분들도 읽으시니까요. 그래서 잡지를 만들 때 이걸 다 고려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청탁할 때 가끔 하는 말이 있는데,
배우신 분이 쓴 쉬운 글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그러면은 항상 뭐 역정을 내시죠. 그게 제일 힘들다고. 맞아요. 힘든 일이긴 하죠. 근데 글이 너무 어렵거나 학술적으로만 흘러가면 이제 일반 독자들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네. 또 너무 가볍기만 하면은 전문지로서의 가치가 없으니까 읽을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한석준의 문화시대의 지향점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기 초대받은 게 아닐까요? 아, 그렇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자, 쿨투라가 추구하는 방향,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매달 다음 호 주제를 미리 공지하고 독자들의 글을 모집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독자들의 글 중요하다는 얘기 하셨는데 이게 뭐 공지도 안 했는데 그냥 누가 글을 보내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매달 그 잡지의 뒷면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으로 그 다음 호 테마가 뭔지를 공지를 해요. 그리고 꼭 테마글만 받는 건 아니고 그냥 문화,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책 이런 거에 대한 리뷰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제가 일반 그냥 대중분들의 글을 이야기했지만 뭐 평론가분들이 글을 보내실 때도 있고 교수님들이 글을 보내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니까 이렇게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읽어라 하고 던져주는 것보다는 독자분들이 이렇게 글을 쓰셔서 이게 함께 실리면은 또 이렇게 효용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냥 독자의 글을 아까 제가 테마에 넣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부록처럼 따로 분리시키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잡지 전체의 한 맥락 안에서 균형 있게 배치를 해서 그냥 하나의 잡지가 전문 필진과 독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매년 쿨투라 신인상도 진행하신다면서요? 네, 저희는 매년 신인상을 통해서 반짝이는 신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젊은 창작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가 이제 생각보다 많이 없고 또 글로 이렇게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또 이런 분들을 돕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소개하자는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부분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소설, 동화 같은 창작 부문이 있고 그리고 영화, 음악, 미술, 공연 같은 공연 예술 아니면 문화 예술 전반에 대한 평론 부문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창작자뿐만 아니라 평론가를 꿈꾸는 분들에게도 문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 신인상은 26년 1월 5일까지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26년 1월 5일에 마감. 언제 발표하나요, 그러면? 2월 5에 들어갑니다. 2월 호에. 네. 마감하자마자 바로 평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그렇죠. 저희가 그래서 한 1월 20일 정도, 15일에서 20일 정도에 이렇게 그 당선 안내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투고하신 분들 중에서 당선자가 깜짝 놀라서 전화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렇게 빨리 끝났냐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이 심사위원들을 다 모아서 그냥 한 공간에 가둬놓고 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편집회의를 뭐 하거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점심 같이 먹고 그냥 식사도 같이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보면서 결과를 일단 내야 돼요. 만났으니까. 그래서 좀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인상은 정말 작품을 쓰시는 분들인 거고 아까 그 일반인이 투고하는 거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일반인이 투고하는 거는 지금 이미 9월호는 나왔으니까 10월호 거 지금 받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 10월호의 테마는 장기하입니다. 가수 장기하 씨요? 네. 네. 이미 많은 분들이 글을 보내주고 계신데 저희가 15일까지 투고를 받고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여기 문화시대 청취자분들도 아직 도전해 보실 수 있으니까 함께 저희와 잡지를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하 씨에 대해서 무슨 글들이 오나요? 장기하의 뭐 음악 세계에 대한 글이 가장 많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인디 밴드 문화에 대한 글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특히 장기하 씨 같은 경우는 그 가사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그 초창기에 뭐 싸구려 커피 같은 그런 가사들을 보면서 약간 본인의 경험담을 이렇게 녹여서 이런 글을 보내주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각자의 경험담을 녹여서 그런 걸 뽑으십니까? 어떤 걸 뽑으실 건가요? 어떤 스타일? 이게 절대 평가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글을 읽고 저희가 지금 모으는 그림에 맞겠다 싶은 글을 뽑게 돼요. 그러니까
그 투고글이 다 그런데 무조건 뭐 잘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미숙하거나 그런 게 있어도 읽었을 때 약간 읽는 맛이 있고 좀 어느 어색하더라도 같이 있었을 때 빛나는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찾은 사람들 중에 전문 작가가 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옛날에 그 저희 있죠. 그래서 저희가 그 출판사도 같이 하다 보니까 네. 그 책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책 첫 장에 사인 같은 거 해서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서 옛날에 저희가 뭐 독자액을 썼던 적이 있다. 뭐 오. 저를 모르시겠지만 뭐 그래서 한번 책을 보내봤다라고 이렇게 뭐 약간 좀 편지처럼 써가지고 보내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 쓰는 경험이 이렇게 더 발전해서 한 권의 책도 만들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구나 하면서 또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한 명을 작가로 만들어 내셨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은 원래 작가가 되실 분이었는데 저희가 운이 좋아서 먼저 만난 거죠.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이제 한 해 동안의 문학 이슈를 돌아보는 좌담회도 여시고 또 쿨투라 어워즈 시상도 하십니다. 좌담회는 뭐고 시상식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그 신인상도 그렇고 매년 2월호를 쿨투라 어워즈라고 해가지고 네네. 한 해 그냥 전 해 동안 그 가장 빛났던 작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런 것들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시상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연말부터 1월 초부터 설문을 돌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시로 안미옥 시인의 미래세계, 그리고 소설 쪽에서는 김지연 작가의 좋아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영화 쪽에서는 우민호 감독님의 하얼빈, 이렇게 작품을 뽑았는데요. 이런 걸 뽑고 또 분야는 다르지만 모아놓으면은 한국 문화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그 뽑힌 선정작에 대한 작품론이랑 그리고 또 그 감독님 그리고 작가님들 인터뷰를 같이 넣으면 이 작품이 왜 이 시기에 주목을 받았는지 또 어떠한 고민으로 어떠한 창작 과정을 거쳤는지를 좀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좌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여러 분야, 저희가 문화 전반을 다루다 보니까 뭐 미술, 영화, 문학 이렇게 서로 다른 개별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각기 따로 볼 때랑은 조금 다르게 한국 문화의 전체의 풍경, 이렇게 지형도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따로 얘기할 때는 놓치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식이나 또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도 해서 저희는 이런 거를 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월호를 나중에 모아놓고 보면은 그 시대 때 그 해에 이런 게 중요했고 이러한 흐름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구나라는 그런 모아놓고 놓으면 나름 의미 있는 기록이 될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들으면서 굉장히 멋있는 기획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나 걱정은 기업이시잖아요. 어쨌건 돈을 벌어야 되는. 근데 이 좌담에 이런 게 돈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좌담을 그 글로 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정기 구독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그죠? 네. 그리고 이렇게 정기 구독이 제일 큰 힘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문화시대 같은 훌륭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구독권 이벤트도 같이 하고 이렇게 독자들을 만날 수 있는 창을 다양하게 열어놓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좌담회 같은 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어떤 흐름이나 변화를 짚기에는 정말 필요한 거긴 한데 이걸 많이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이, 돈이 안 되는 걸 떠나서 돈을 까먹는 일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러면 어떤 의무감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문화 잡지가 20년 전에 저희 처음 만들 때에도 없었고 한국에 지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는 이렇게 전문 분야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많지 않고 그리고 저희는 이걸 계속 해왔으니까 계속 해야죠. 왜냐면 하다가 안 하면은 사람들이 다 망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 약간 성찰의 장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문화를 이렇게 꾸준히 성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게 쿨투라의 편집장으로 일하시는 동안 또 편집인으로 합류하신 그 이후에 한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국 문화가
어마어마하게 세계적으로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처럼 그 90년대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의 입장,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뭐야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노래 쫓아다니고 미국 영화 쫓아다니고 하던 똑같은 그 느낌으로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음악과 우리나라 영화를 쫓아다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변한 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고 계시죠? 아, 너무 많이 느끼고 있죠. 저 소개해 주실 때 골든글로브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나리의 한예리 배우분 만나가지고 부산에서 제가 미나리 덕을 톡톡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데 이렇게 좀 해외 사람들이랑 더 많이 교류하게 된 데는 분명히 한국 문화의 힘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제가 22년도에 칸 영화제 그 프레스센터에서 그 전 세계 영화인들과 그리고 언론을 상대로 제가 설문을 돌린 적이 있어요. 네. 그때 그 몇 년도라고요, 그게? 22년도입니다. 22년. 그게 왜 22년도냐면은 그 19년도에 기생충이 상을 받고 20년도에는 사실상 행사가 안 이루어졌고 팬데믹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축소해서 이루어졌고 21년도에는 거의 유럽 사람들밖에 못 가는 행사여서 사실상 이제 좀 전 세계인들이 모인 게 22년도가 다시 이렇게 모이는 시기였는데 그 해 또 한국 영화가 여러 편 갔어요. 그 해가 박찬욱 감독님의 헤어질 결심 이 한영화제에서 프리미어를 한 해인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프레스센터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한류 열풍이 어떤 건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이게 영화제긴 하지만 그 문화부 기자들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평론가들이 영화를 한다고 다른 걸 아주 모르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이런 거를 알아보려고 좀 설문을 돌려서 기획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다들 공통같이 말한 건 이제 한국 콘텐츠가 더 이상 이제 세계문화 변방이 아니고 주류 속으로 들어왔다. 약간 그런 인식이 확실히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이 상을 받았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수상은 했지만 그리고 비평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분명히 서브컬처였거든요. 한국 문화는. 근데 19년에 기생충이 잘 되고 또 그 뒤에 오징어 게임이 신드롬을 일으켰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22년 정도 되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한국 콘텐츠라는 것 자체에 이제 전 세계 분들이 좀 익숙해지게 된 거죠. 뭐 음악 쪽에서는 뭐 당연히 방탄소년단이랑 블랙핑크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콘텐츠라는 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느낌이랄까요? 이런 걸 느꼈고 그래서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한국 작품은 이제 그 퀄리티 자체는 그러니까 작품성이나 완성도 자체는 수준급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이게 한국 콘텐츠가 특히 잘 된 이유로는 이 시대가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적절하게 담고 있어가지고 이제 팬데믹 끝나고 나서 세계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그때 이제 빛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팬데믹 후 돌아오는 거에 덕을 또 봤다고 평가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세계의 경계가 다 무너졌을 때 이제 뭐 OTT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누구나 콘텐츠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을 때 그때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히트를 해버렸고 이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던 영역에서 이제 진짜 대중 콘텐츠가 되었으니까요. 참 요즘 종이 매체를 안 봅니다. 책도 잘 안 팔리고 잡지도 많이 줄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종이 잡지를 유지하고 있는 편집장으로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종이 잡지를 멀리하고 있는 요즘 세대에게 어떻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시나요? 이렇게 디지털 매체가 지금 압도적으로 강세인 시대인데 종이 잡지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쉽지는 않죠. 그리고 뭐 스마트폰만 열면 수십 개, 수백 개의 기사들이 또 이게 만날 수 있고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또 같은 것 정보도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자극적이고 재미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니까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월간지가 그냥 매호 제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약간 기적 같은 일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 시대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건 아무래도 온라인 확장을 좀 하면서 주요 기사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소개하고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약간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통해서 조금 더 가볍고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약간 재미난 거는 대학생분들이 과제할 때 저희 잡지를
은근히 많이 만나는 게 아, 그래요? 네, 저희 그 필진 분들 중에 교수님들이 많고 네. 또 논문 같은데 인용이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논문 검색 플랫폼에 저희 잡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과제하려고 막 관련 뭐 수업, 뭐 문화 분야가 워낙 다양하니까 그런 걸 검색하다 보면은 저희가 걸려요. 근데 딱딱한 논문보다는 그래도 네. 좀 이런 게 한층 가볍다 보니까 보기 편하죠. 그런 식으로 쿨트라를 처음 접하는 젊은 세대도 꽤 있습니다. 네. 자, 쿨투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좋은 얘기들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편집장님 개인적으로도 많은 계획과 목표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목표는 일단 다음 호죠. 다음. 저희의 매일매일의 목표는 다음 호가 잘 나오는 거고. 네네. 그 약간 홍보차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사실 저희가 다음 주에 시상식을 하나 해요. 그래요? 네, 그 최인호 청년문화상이라고 아, 네네. 그 고래사냥 특집이랑 이런 걸 하는 것도 살짝 다 연계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최인호 선생님께서 그 돌아가신 지 10주년이 된 3년 전, 네. 3년 전에 저희가 이 상을 만들어 가지고 좀 그 최인호 선생님이 그 약간 일으켰던 좀 만들어서 그 지금 지향하셨던 청년 정신 같은 걸 계승하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상인데요. 요거를 지금 저희가 3회째 하고 있고 1회 수상자가 김혜란 작가, 그리고 2회 수상자가 파묘를 만든 장재현 감독님, 네. 그리고 3회 수상자가 저희 다음 호 테마인 장기하 씨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요거 시상식을 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10월호 테마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아직 글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좋은 글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하 씨에 관련된 글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한석준의 문화시대 초대석 월간 쿨투라의 설재원 편집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